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하여튼 이번 주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라든가 우리나라 창업생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점과 약점,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좀 편하게 기업가 정신을 저는 대학원 때 되게 어렵게 배웠는데 대학원 다닐 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론 과목이라 잘못하면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좀 사례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접어 들어갈게요. 3페이지. 자, 일단 기업가 정신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역사적 고찰. 전통적 기업가 정신은 뭘까요? 결국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전통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존부터도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러면 뭔가 바꾸는 거, 그리고 혁신하는 거, 또는 창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다? 전통적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들은 미래서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결국은 미래의 지금의 환상들을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뤄나가게 하는 게 기업가들인 것 같아요. 언감생심 여러분들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죽지도 않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그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유전과학적인 어떤 제품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좋은 거지 그죠? 좋은 건데 그 계속 살던 사람이 계속 살면 좋은 건가? 여하튼 꿈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창업가, 기업가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기업가고, 그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 핵심은 혁신과 창의력이다. 라는 게 바로 전통 기업가 정신에서 나오는 얘기였고요.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약간 이게 상쇄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깔려 있어야 돼요. 혁신과 창의적인 거 분명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가가 좀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도 뭔가 이건 니를 위해서 개발했고 너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아니면 못 사는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나이키라든가 아니면 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번에도 심장인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무료 마라톤 대회 이런 거 나이키에서 직접 열기도 했고 그리고 나와서 뛰어놀자 하는 것도 이벤트식으로 막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고객이 우선이고 그리고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게 기업가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 기업가다 라는 인식이에요. 전 이거 너무 좋다고 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가가 제대로 된 기업들을 많이만 만들어내면 나라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잘 산다. 그게 바로 산업보국이란 뜻이에요. 산업이 일어나야지, 경제가 일어나야지 나라가 부강해진다, 잘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면 뭐하지만 그 군사 전문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가 경제력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좀 도와주긴 하지만 여하튼 서방이 좀 도와주긴 하지만 아니 정치이긴 하지만 여하튼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겠죠? 여하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보국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대 기업가 정신에서는 그 인재 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인재 양성.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창의력,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그 마인드, 또 뭐 뒤에 가면 뭐 위험 감수성, 뭐 책임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이건 후천적 그 자질이거든요. 선천적 자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바뀌면 결국 그게 인재가 되고, 그런 인재가 기업을 많이 만들면 산업이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축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객이라든가, 그건 내부 고객도 마찬가지고, 외부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객 위주의 어떤 제품, 그리고 기업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우대시되는, 그래서 그런 쪽에 방향을 전환을 해야지만 고객들이 알아봐주는, 예, 이런 쪽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결국은 이건 사회적 책임이죠. 그래서 이걸 CS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환원. 예, 이걸 이제 사회적 책임이랑 비슷하게 혼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ESG 경영이라는 얘기까지 화두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ESG 경영. 이거는 어떤 분들은 항구적인 경영, 운영 방식, 뭐 이런 뜻을 쓰기도 하는데,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 지속 운영 가능한 경영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닙니다. ESG 경영은 뭐냐면, environmental. 발음 안 좋다, 그죠? 예. 뭐냐면, 친환경 경영이란 뜻이에요. 친환경 경영. 그러니까 모든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 ESG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환경 경영,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페트병에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게. 그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자원 낭비니까 이걸 떼어서 그냥 무지로 된 어떤 그 제품들이 많잖아요. 무지로 된 거. 자꾸 다 가봐서 보여줘야지. 요즘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안 좋아해. 그죠? 이게 떨어져 나가 있어야 돼, 이거 위에 거. 그죠? 이게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아이고, 떨어지지도 안 해. 예.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없는 그런 물통도 생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친환경 제품이에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환경 경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그래서 소셜. 그게 S고요. 그러니까 환원이죠. CSR. 환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해라, 그 소리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요즘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느끼는 건데, 사업을 내가 읽었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굴지의 기업들 보면 그 삼성 이건희라든가 돌아가셨지만, 예, 이건희라든가 정주영 또는 뭐 지금 그 아들들, 뭐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대를 이어서 만든 회사인데. 전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해요? 삼성이나 LG는 네 게 아니다. 독점하지 말아라. 이건 국민의 거다. 라는 인식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기업이 커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분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저 궁금해 진짜. 요즘 SM이 뜨고 있죠? 잠시만요. SM 지금 뭐 이게 그 카카오에 인수됐다 그러는데, SM 이수만 지분 한번 이거 쳐보고 싶었어.
얼마나 되나? 몇 프로인가 될까요? 이게 비밀이긴 하지만 이수만이 지분을 다 내놨나 보네요. 이수만이 이때 언제 2월 9일날까지 보유한 게 14.8%. 그거 봐, 적잖아. 그죠? 예. 많지가 않아요. 회장 이 정도면 많은 거야. 근데 보통 이 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10% 20%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홀딩스라는 그 투자회사를 통해서 또 지분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호 지분들이 있으니까 경영권을 안 뺏기는 거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계속 투자를 받다 보니까. 여하튼 이렇게 투자를 받고 계속 회사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는 투명하고, 그리고 지분이 적은, 처음에 회장이지만 지분이 적은 분들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나라의 것, 국민의 것, 회사들이, 큰 회사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전 서운한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ESG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약하면 그거죠. 처음에는 똘똘하고 창의력 있고 창조력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요즘에 점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 야, 이제 버릇 놈들은 좀 그 고객들한테 환원해. 그리고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그리고 환경까지도 생각해. 그래야지 우리 다들 잘 먹고 잘 살지.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경영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도대체, 그래, 알았다. 창의력, 혁신, 또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특성이 뭐냐 도대체? 어떤 자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없다면 만들어내야 될까? 배워서라도. 이게 이제 후천적 성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후천적 성향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이에요. 어떤 그 정신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아주 고전적인 특성이죠. 혁신성. 그렇습니다. 혁신성. 자꾸 뭔가 바꿔가고 가치를 창출해내려는 능력. 그래서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예비 일반인들은 예비 창업자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뭐를 기회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찾으려고? 문제 해결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성은 조금은 그 세상을 비관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낙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하고 짜증내거나 비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에이 몰라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그래, 이거는 실현이 아닐 거야. 이건 이런 방법이 있고 더 좋게 나갈 수 있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혁신성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성 리꼴, 낙관적인 어떤 비전, 낙관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구성 요소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그 기업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훈련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바로 뭐예요? 위험 감수성.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안전을 추구하는 분들은 절대로 기업을 못해요. 그렇죠. 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오픈하자마자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진짜 정답이야. 아시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부 환경도 변하고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짰어도 그대로 진행이 안 될 확률이 저는 99.9%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낙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혁신적인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대신에 이렇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위험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감수성은 무조건 위험한 거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위험한 요소가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위험감수성.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선도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조금씩 제품의 앞을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소주 전문가입니다. 뭐 제가 처음에 프로필 말씀드릴 때 저 하이튼 맥주에서 모 회사에서 소주 개발하는 연구소에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서 왔어도 그때 진로 인수했어요 저희가. 진로를 인수했을 때 저도 진로 인수하러 막 그 소주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도수가 25도였어요. 지금은 몇 도인 줄 아세요? 지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소주가 13도야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저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기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 아시겠죠? 이게 기업가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시장 선도라는 게 뭐냐면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쪽이 마저 하고 편말 꼽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기업가가 아닌가 싶어요. 리드해 가는 사람들. 패션이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아니면 공업이든 산업이든 여튼 이끌어가고 방향을 설정해서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찾아내는 거.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까지 결정하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학문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소주 개발한다 그랬죠. 그때 25도였어요. 그러면 얼만큼 차기 제품을 내놔야지. 무조건 저도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도짜리 소주에서 갑자기 13도짜리 소주를 만들면 잘 팔릴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소주 저도주에 선을 긋은 게 23.5도였어요. 23.5도. 참이슬.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저도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13도로 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만약에 20도짜리 소주를 내면 어떨까요? 하고 FGI,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이게 술이야 하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아요. 전 아침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술 먹였거든. 포커스 그룹을 딱 만들어서 야 출근해 일로와 술 먹어. 그래서 술을 먹이고 어때? 술 같아? 맛있어? 이제 이러고 물어보고 패널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참. 그래서 저보면 도망다니던 분들도 계신데 여하튼 그런 일도 합니다. 뭐 술회사는 뭐 담배 회사는 뭐 제가 담배도 한번 그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나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그 KTNG 담배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의를 하는데 그 앞에 재떨이가 있더라니까. 강의실에 그 교육생들 담배 피면서 들어. 와 끝내주더라고요 아주. 여튼 참 보면 그 요지경이에요 기업들도. 하여튼 저는 술을
그 회사에서 매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방향을 잡는 거, 그게 바로 시장 선도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규율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법칙을 정한 거는 나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 기업에 있는 모든 사내 조직원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기업가는 어떻게 돼요? 밑에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갖추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경쟁 추구성입니다. 경쟁 추구성. 경제 추구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질. 그죠? 그리고 뭔가 남을 딛고 일어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남을 딛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기서 동기부여가 생기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가의 경쟁은 이게 야구강식이에요. 예. 결국은 잡아먹어야지 내게 쓰는 겁니다. 뭐 이 제로섬 게임을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임을 하지 말자가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블루오션 전략. 한마디로 이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의 틀에서 싸우는 거. 예. 여튼 이것도 뭐예요?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걸 재밌어하는 능력. 이게 바로 경쟁 추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취 욕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내면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예, 이건 경쟁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달성해내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강의 자료를 이번 주에 2개는 무조건 다 만들어내야지. 다음 주까지. 이런데 만들어냈어. 그럼 그것도 뿌듯하거든. 그런 게 이제 성취 욕구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예, 뿌듯하게 느끼고,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잡아나가는 거. 근데, 이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표가 하나 달성됐으면 거기서 안위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시험을 봐도, 이 정도면 이제 패스할 수 있어. 그게 가장, 영리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은 60점 맞았어? 내일은 무조건 70점 맞아야지. 70점 맞았어? 80점 맞아야지. 80점 맞았어? 90점 맞아야지. 90점 맞았으면 100점 맞아야지. 예. 계속 목표를 계속 상향 조절하는 그런 사람. 이래야지 어떻게 돼요? 지속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목표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해야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취 욕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들어는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티몬스라는 현대 창업학자가 주장한 뭐예요? 기업가 정신 모형이에요. 기업가 정신 모형. 자, 여기에는 크게 4개의 축이 있습니다. 4개의 축. 그 4개의 축이 뭔지 한번 볼까요? 4개의 축은 기획, 그리고 팀, 그리고 자원, 그리고 창업자. 이렇게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적어 드릴게요. 3. 티몬스 모델의 모델 분석. 이렇게 해놓을게요. 1.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티몬스 모델의 구성 요소. 뭐예요? 맞습니다. 창업자, 그러니까 파운더라고 그래요. 파운더. 그러니까 설립자, 그 다음에 기획, 그 다음에 팀 창업팀. 그 다음 자원.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뭐가 돼요? 하나의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업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4가지가 결합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보면 일단 창업자는 뭐예요? 파운더예요. 파운더. 그러니까 창업자, 한마디 기업가 그 뜻이죠. 일단 적어드릴게요. 다시.
창업자는 뭐다? 기업가다. 두 번째, 기회. 이게 뭐예요? 기회. 외부에서 발생하는 진입세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창업하기 좀, 아직은 단어들이 좀, 이렇게, 좀 세련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막 만들어낸 거라. 그 진입세기라는 게 뭐예요? 틈새예요, 틈새. 바로, 니즈, 원츠,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환경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거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걸 빨리 못 본다고. 사람들이. 예. 자랑 같지만 저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모든 운영하던 거를 줌을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지금까지. 그렇죠? 이런 게 기회예요. 기회. 아시겠죠? 기회가 뭐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진입세기인데, 이 진입세기가 뭐냐? 바로 니즈나 원츠나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니즈, 바라는 거. 필요한 거 참. 니즈는 원츠, 바라는 것. 누가? 일반 대중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 내가 생각하는 목표 고객이 바라는 것 또는 필요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해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스크예요. 그죠? 이래서 마스크를 처음에 시작했던 애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얘네들이 막 만들어내고 품귀현상이 나니까 그때 가서 느끼고 후발주자로 중국에 가서 기계 사러 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때 후발주를 시작한 친구들 지금 다 고물됐습니다. 예, 마스크가. 그런데 또 중간에서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마스크를 막 만들어내고 품귀현상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라는 거, 불편해하는 걸 찾았어요. 불편한 걸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그거밖에 안 써요. 저는 이 귀가 되게 약한가 봐요. 예전에 귀를 다쳐가지고. 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으로 쓰면요 1시간도 저 못 써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이나 기차 타고 다닐 때 이거 못 씁니다. 왜? 귀가 너무 아파. 예, 뭐 귀가 어는 거 있지, 마비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예, 귀 안 아픈 마스크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능성이야. 불편해하는 걸 해소하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화. 기회는 변화예요. 변화. 이거는 대부분 외부 또는 그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코로나 자체가 변화잖아요. 그죠? 이슈고. 근데 이걸 기회라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마스크가 필요할 거야. 또는 줌 교육이 필요할 거야. 이런 거는 뭐예요? 결국은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기회만큼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기회 가지고는, 코로나 가지고는 뭘 못해.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 필요로 할까?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할까? 이거를 창의력으로 생각해내는 거,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업자가 해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로 창업자가 0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야. 변화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 이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가장 먼저, 이것도 기회잖아요. 기회.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는 거. 이제 마스크 다 벗어야 돼. 20일이면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연도 20일이면 그거죠. 예.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안 써도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바뀔까? 어떤 제품이 뜰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토론이 많나? 여튼 한번 이거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게 갑자기 뜰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대변혁기예요 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